아이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부지상 갔다 오는 얘기 조금 이제 했었는데, 갔다가, 좀 피로를 풀었어야 되는데, 피로를 전혀 못 풀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막 욱신욱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딱 돌아왔더니, 입술이 완전히 다 터버렸습니다. 다 터버려가지고, 딱지가 앉아가지고,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얼굴에는 이제 이 피부가 재생이 됐습니다. 더 번 벗겨져가지고 지금 근데 이 아래는 지금도 벗겨지고 있어요. 그럴 정도. 오랜만에富士산 갔다가 전기를 받고 와야 되는데 전기 아끼고 화상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올라갔다가 아주 그냥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갔었는데 야 우리 10년 뒤에 다시 한번 가자. 그리고 사실富士산 올라가는 게 내려오고 나서는 두 번 다시 못 갈 사지라 그러거든요. 저는 뭐 올라가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올라가기만 해야 돼. 예, 계속 올라가고 4시간은 이제 보통 5시간 올라가고 3시간 내려오는데 뭐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산이 완전히 경사가 굉장히 이제 가파릅니다. 근데 올라가고 나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3,700에서 이제 아래 내려다보는데 그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이제 구름 있잖아요.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속에서 있는데 내려올 때는 또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이 지그재그로 내려오는데 한 4시간 내려오고 나니까 지칠 점. 그리고 이제 화산재니까 이제 발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두 번 다시 안 간다 그러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 다음에 또 10년 10년 뒤에 가까울 때 약속. 다시 한번 그때가 이제 70 넘어서 왜서 그러냐면 제 장인어른이 10년 전에 80에 갔거든요. 80에 배낭을 완전히 메시고 올라갔었는데 10년 뒤에는 저도 한 번 더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관리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 방학 때 다들 뭐 즐거운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기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좀 경험했던 것들 이제 조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천도교 민족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15주를 이제 쭉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제 특강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 하지는 못하고 제가 보니까는 한 10주 정도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뭐 강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제가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같이 질의응답해 나가면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게 민족운동이다 보니까는 뭐 강의 목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다른 말씀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제 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족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예. 민족운동은 일제 침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될 때까지를 보통 통틀어서 이제 민족운동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이라 하게 되면 일제 강점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일제 강점되기 전까지는 보통 일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전투했던 부대들이 있죠. 이거 의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의병, 전투병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제가 강점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을 의병이라고 부르지가 않아요. 독립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립군.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민족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독립운동만 딱 하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일제강점 이후 그걸 이제 보통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민족운동 하게 되면은 그냥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했던 걸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니까 조금 구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번 시간 이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아마 일제강점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 천도교가 민족운동 선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었는가. 사실 또 일제 말기에 가게 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지만은 다루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제 협력했던 시기가 좀 있었죠. 특히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친일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일제협력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근데 일제협력이라는 것이 자발적인 협력이 아니라 강제적 협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연구 테마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동원과 종교. 일제 강점기 때 전시체제가 되면서 어떻게 이 전시체제 동원령이 만들어지게 되고 동원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종교가 어떻게 예, 협력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일 문제를 단순하게 이번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 협력됐던 했던 걸 자체가 면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면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민족 정도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저항을 좀 한번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하죠. 아쉬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청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보청교를 이제 일제 때 자신들은 60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것 뭐 굉장히 뭐 많지는 않은데 그 일본이 이 보청교를 갖다가 해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해체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면을 하게 되죠. 일반 사회, 이게 요즘으로 보면 이제 시민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보청교 방면 운동을 하게끔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라든가 천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청교 방문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청교의 최고 책임자였던 차경석 같은 경우는 일본 의회에 가가지고 사실 보천교의 가치나 일본의 대동아와 큰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좀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까지 일본 의회가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보천교가 해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일 전쟁 이후에 해체됐다고 볼 수가 있었죠. 아마 천도교도 아마 그런 위기에 좀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천도교가 민족 종교, 민족은 항상 예수가 있지만은 이 전시체제가 얼마나 엄혹했었는가 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사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 지도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또 천도교 나오고 또 인식의 차이가 또 많이 좀 있었던 것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할거는 1910년 천도교 이제 비밀 결사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국군 회복단이라든가 친일 회복단에 있는데 방어 계획서, 방어 계획서를 안 띄웠죠. 네, 방어 계획서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혹시 뭐그 핸드폰 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네, 네.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이라든가 뭐 민족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단체들이 다 결사들이 가능하지 않았었고 언론도 뭐 우리가 조선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가 있는 매일신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운동, 민족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무단통 시기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합법적으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합법적으로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천도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비밀 결사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었는가 하는 걸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천도교인들이 국권회복단이라는 조직에 가담을 해서 이건 뭐 천도교인만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로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종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성사에 이제 청도 구국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3.1 운동을 준비하게 된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살펴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아이고, 네. 이번 추석은 또 연휴가 길죠. 연휴가 길어가지고 아마 신문을 보니까 해외 유럽 쪽에 많이 여행을 간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더라고요. 짧으면은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는데 기니까 이제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추석 때 좀 잘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한참 후에 10월 14일 날입니다. 거의 한 달 후에 저하고 같이 또 수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최대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3.1 운동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한번 살펴볼 건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민족대표 15인 33명 중에서 이제 찬도 교인이 이제 15분이죠. 15분. 왜 또 15분이었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뒷이야기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3.1 운동 이제 전기 준비 과정. 근데 흥미로운 거는 3.1 운동 하게 되면 기독교, 불교, 천도교잖아요. 네. 천도교는 항상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뒤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 기독교 가면은 3.1 운동 누가 다 했다? 기독교가 다 했다고. 네. 불교 가게 되면 또 불교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젠가 그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기독교에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번 3.1 운동 한번 특강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한번 가서 얘기했습니다. 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기독교가 다 했네? 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는 그럴 정도로 종교마다 다 사실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뭐 이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뭐 천도교 보면 기본적인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천도교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갖다가 인식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3.1 운동이 이제 서울서 시작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돼 나가는가, 거기에 역할을 주로 누가 했었는가. 일반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만세운동 학생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에서 이제 만세운동을 준비해가지고 확산시켰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종교인의 역할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천도교, 기독교, 불교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중앙에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같이 연대해서 연합해서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했던 것처럼 지방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도교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 태천교구에 공문을 보내는데 기독교와 같이 만세 운동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도부가 잡히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임시 집행부를 다시 구성할 수가 있게끔 이러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학생들의 역할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를 이끌어갔던 종교인들의 역할이 더 크지 않았었겠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천도교가 지방에서 과연 얼마만큼 3.1 운동에 참여했었는가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게 이제 10월 달, 14일 날 하고 이제 22일 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8일 날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이제 문화운동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게 되죠. 천도교 청년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갔습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투쟁은 아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민족의식을 갖다가 고취시키는 그런 문화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개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파문을 통해 가지고 전개했었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10월 28일 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린이 운동. 어린이 운동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방정호 선생이 사실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이 독립운동가로서 선정된 것은 어린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운동이 아니라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했었기 때문에 사실 독립운동가로서의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 운동은 사실 민족운동의 기반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또 어린이 운동이 아니었었겠는가. 그래서 이 어린이 운동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형평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것 중에서 백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백정.
네. 네, 소 잡는, 원래 개 잡고 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소 잡고 하는, 이 백정들이 사실 가장 차별받던 신분 계층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백정들을 위해 가지고 인권 운동과 그다음에 생활, 그 생계 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것이 이제 형평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주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천도교가 이제 어떻게 참여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의 이 문화운동 중에서 다양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7개 부분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가게 되죠. 어린이 운동, 청년 운동, 학생 운동, 여성 운동, 그 다음에 노동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운동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어린이 운동 살펴봤으니까 이제 농민 운동은 이제 어떻게 전개했어요. 그 핵심 조직 단체가 이제 조선 농민사로 가게 되는 거죠. 조선 농민사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 농민 운동, 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여성 운동도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YWCA를 보통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YWCA보다 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여성 운동을 전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올해가 이제 여성의 100년 내년이 100년이죠. 내년 이제 100년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올해가 내년인가? 하여간 100년인데 이 100년을 맞아가지고 천도교 여성 운동에 대한 좀 활발한 연구들이 조금 더 진척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달인가 그 100주년 맞아가지고 이제 학술 세미나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운동, 그다음에 이제 노동 운동. 천도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인들이 노동자들 사실 많지 않았어요. 예, 대부분이 어디죠? 농민들이 많았었죠, 농민들. 그래서 선천 지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도시 중심, 도회지 중심은 기독교인이 많았었고, 농촌, 외곽은 천도교인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갔던 모습들이 이제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하고. 1월 18일 날, 이 현장 학습을, 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간사이 지역, 그, 관서 지역, 오사카, 그다음에 고베, 교토 지역을 답사를 이제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일본의 그 시노후에 있는 고베 교구, 교구장하고 여름에 제가 이제 갔다 와서 협의를 좀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인들 아니면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3박 4일 정도 고베 교구의 지원과 그리고 이제 자비 부담을 해가지고 50% 50%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한번 진행시키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적극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고베 교구장은 제가 잘 아는데 고베 교구가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돈 많으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를 봤었는데 이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청년회장이 일본에 이제 9월, 8월 말부터 9월 초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고비 교장한테 가서 꼭 얘기 좀 한번 해라. 예전에 이러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종합대학원 원생하고 한번 11월 달에 한번 같이 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게 좀 같이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대답을 안 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우리 생각한데.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1월 달에 500여 교인들이 한국에 건너오십니다. 수련을 하러 오신대, 수련을.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 일주일씩 와서 수련하고 갔었거든요. 저기 이제, 어, 의창수도원도 이제 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복호동에 계실 때 이제 거기도 이제 왔다 가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끝나고 나니까 오랜만에 11월 달에 한국에 와서 수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겹치니까 아마 좀 부담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우면은 국내 답사로 돌리고 겨울 방학 때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18일 날 이 현장 답사는 이 현재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이제 국내에 하루 저기 뭐한 답사를 하고 겨울방학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좀 같이 해서 가는 걸로 제가 적극 한번 다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고베 교토는 의암성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적지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전부 다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종려원이 있었고, 교토 종려원이 있었고, 고베 종려원이 있었고, 일본에 이제 도쿄 종려원이 있었는데, 도쿄 종려원은 해방되자마자 다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유학생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종려원이기 때문에 다 고국에 이제 돌아오니까는 유지가 좀 안 됐었고요. 근데 고베, 오사카, 교토는 이제 한 60년대까지, 80년대까지는 유지가 됐었어요. 80년대까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고베 교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교구가 한국 국내하고 좀 잘 이렇게 좀 연대가 돼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런 차원에서 좀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 뭐 적극적으로 방학 때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어렵지 않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편의점 만났거든요. 예, 예. 고베 교구가 지금도 있고 그런 거 같으면 지금도 이제 아, 예. 그래서 하여간 저는 뭐 우리 원생님들하고 같이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두 군데 가고 싶은데 하나는 도쿄도 한번 꼭 가볼 필요가 있어요. 도쿄도 의암성사님이 이제 지내셨던 거고 방정호 선생이 이제 그 동양대학에 청강생활에 있으면서 이제 하숙했던 것들 또 청년의 그 천도 도쿄 종론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동 대지진 때 유일하게 도쿄 도시내가 3분의 1이 파괴가 됐는데 유일하게 건물이 남아 있었던 곳이 천도교 도쿄 종려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이제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되면서 다 이게 철수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위치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관동대진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뭐 잠깐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데 그때 관동대진 조선인 학살됐던 것을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임시 사무소를 가장 먼저 뒀던 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건물 천도교 도쿄 종려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시 천도교 도쿄 종리원 원장이 박사직이었었거든.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의 이근무라든가 이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동포 이문단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학살된 조선인들을 갖다가 조사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도쿄 쪽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두 개는 또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비수기 때 가게 되면은 한 적어도 한 50% 비용이 되는데 성수기 때 가게 되면은 비행기 값도 비싸죠. 숙박비도 비싸죠. 그래요? 아니, 저기 음소거가 제가 안 됐는데. 음. 왜 그러면 겨울에는 성수기인가요? 성수기죠. 성수기죠. 네, 방학 때니까 이제 성수기인데 비용이 조금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조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하려면 학기 초에 매달 10만 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하면 좀 부담 좀 덜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사실 부담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개돈 붙듯이 아마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소리가 게 잘 안 좋지 않겠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소리는 나가고 있는데. 잘 들립니다. 잘 들리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본인 이 음량을 좀 낮춘 것 같은데. 잘 들리시죠? 네, 예. 그래서 예, 약간 일본은 약간 방법들을 좀 만들어서 한번 같이 답사 한번 해보는. 뭐 여기는 또 뭐 다 뭐야 이 경제적인 활동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여유도 있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큰 부담 없이 아마 좀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표는 각자 끊고 네, 수하고 10대 이런 것만 소매시 하면 금액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분실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단체를 이용을 줄이거든요. 네, 비행기표 각자 뻔하니까 막 150만 원 막 이렇게 그렇죠. 150만 원 되는데 각자 끊고 가서 그런 고배교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고백이 없어도 잘 수가 있어요. 예, 예, 잘 수가 있는데 조금 불편하죠. 예,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고 예,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뭐 비즈니스 호텔 쪽에서는 그래도 좀 머물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방법들 한번 찾아봐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25일 날이죠. 11월 25일 날 이때는 이제 천도교 민족운동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민족연합전선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이라는 게 하나의 단체, 하나의 세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모여갖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대 이제 민족운동 세력 하게 되면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주의 세력. 이 세력이 서로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활동했던 시대가 주로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만세 운동, 신간의 운동, 그리고 이제 통일전선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혁명당과 조국광복회, 특히 조국광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했던 김일성과 이제 연대를 해서 전개했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2월 초가 되네요. 12월 초에 이제 열 번째인데 이때는 참도교 이제 해외에서 민족운동을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갔었는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만주 지역 그리고 또 중국 관내 지역 그리고 또 이제 미주 지역 그리고 또 저 멀리 쿠바도 있었죠. 그래서 이 쿠바 지역에 이제 천도교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었는가 갖다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이번 학기를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부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 민족운동을 이제 보려면은 일제 식민 통치가 과연 어땠었는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었는가를 갖다가 봐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 일제강점 이후에 식민 통치가 어떻게 전개돼 나갔었는가 그리고 보통 이제 10년대, 20년대, 30대 중반 이후 해방될 때까지 3시기로 보통 이제 나눠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동대지 100주년 맞아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유 중지하고 하면 되나요? 네. 공유 중지하고 어디 갔죠? 관동대지 다시 공부. 같이 또 공유해야 되나? 어, 네. 제가 이렇게 진짜 많지 않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관동대지 찍어주시고 몇 밑에 있죠? 예, 관동대진과 조선인 학사. 우리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제노사이드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죠. 뭐, 그 첫 번째가 이제 청일전쟁 때 동학군들이 이제 제노사이드, 학살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병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노사이드 때문에 이제 학살됐다고 또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었던 게 이제 3.1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3.1운동도 사실 지나가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거의 학살 수준의 제노사이드 이런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경신참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일본군들이 이 한인들을 갖다가 대량 학살, 한 3천 명 정도가 학살됐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경신참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23년 이제 강동 대지진이 이제 제노사이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있었던 제노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동 대지진이 1923년 9월 1일 대지진이 일어나면서부터
약 6,661명이 일본인에 가지고 이제 학살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학살뿐만 아니라 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던 것이 또 관동 대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올해가 이제 100주년, 그리고 101년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100주년과 100주년 하게 되면 사실 101년째가 100주년인데, 다들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예, 예,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PPT 이거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여기서 할게요. 자, 이 관동대진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은 1923년 9월 1일 날 11시 58분에 일본이 일어났던 건데, 진도가 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6이 넘어요. 마그네트 뭐 7.9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지진을 최고 온도가 지금 10도까지가 있는데 이때는 6까지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 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진도 거의 8에 가까울 정도 대규모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진이 이 가나가와 현의 사가미만이라고 하게 되는 곳을 진앙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하게 되면 여기 여기 가나가와라고 보이시죠? 가나가와 거기에 있는 이제 도쿄만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가장 많이 피해 본 데가 이제 사실 가나가와도 피해봤지만 도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1855년에도 이 간동 지방, 일반적으로 이제 간동 지방 하게 되면 일본 말로는 뭐 간또라 부르더라고요. 간또라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래 지도에 있는 색깔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보통 이제 간동 지역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사카, 고베, 교토 있는 쪽이 이제 관서, 그래서 간사이 지역으로 이제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1855년에도 이 간동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23년에 일어났던 지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관동 대지진 하게 되면 보통 1923년 9월 1일 날 일어난 지진으로 이제 지가고 있습니다. 자, 지진이 마그네틱 7.8, 7.9, 뭐 지금은 거의 한 8 정도 되는 건데, 오다와라든가 뉴라반도 지하에서 일어났다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 여진이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 여진도 굉장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났어요. 7.3, 7.2 이 정도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5, 6분 동안 이게 일어나게 되는 대규모 지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크다 볼 수가 있는데, 옆에 사진이 당시 지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도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밑에 보게 되면은 도쿄 지역이 완전히 거의 폐허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왜 일본에 또 이렇게 많이 이 피해를 입었느냐 하게 되면은, 이 11시 58분이면 12시잖아요. 12시 되면 뭐 하죠,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밖에 나가서 먹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보통 볼로라고 있잖아요, 볼로. 이 석유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집에서 음식을 이제 만드는데, 이 지진이 이제 나다 보니까 이 도쿄 시내 전부 다 이제 점심 먹으러 볼로를 이제 켰던 겁니다. 근데 지진이 나니까는 여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도쿄 시내 3분의 1을 불타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오히려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던 것이 관동지진 조선 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거 제가 마르노 위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이 불타고 있는 위에 검은 부분 있죠. 이 불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 건물이 불타고 있는 거고.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에노 공원이라고 일본에 가게 되면 유명한 공원인데, 거기에 이제 와 있는 피난민들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부진한다고 피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니온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건물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당시 지진 인해 가지고 희생됐던 분들이
사람들의 시신입니다. 시신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뭐 완파가 된 게 10만 채가 되고 반파가 된 게 한 10만 채가 되고 한 20만 채가 화재라든가 지진 재난을 인해 가지고 훼손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도 아마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 중에서 가장 컸던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 이제 동일본 지진도 있었지만은 그때보다 피해가 더 컸던 것이 이제 이 관동대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조선인이 약 한 6천여 명이 이제 학살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도쿄라는 그 도시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갖게 됐냐 하게 되면 관동 대진 이후에 새롭게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도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적인 도시로서 만들어진. 그 전까지면 보통 이제 에도 시대라 그래가지고 정근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대적인 도시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공원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많이 만들게 된 것은 피난지로서 역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 각 지역에 이제 공원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안한 걸 갖다가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륙 침략 같은 걸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래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일본의 방제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제의 날이 관동 대지진이라던 9월 1일 날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지진과 같은 훈련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뭐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지진 훈련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런 오늘날 일본의 이제 도쿄가 갖춰진 모습이 관동 대진 이후의 복부로서 이제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진 이후에 수도를 옮기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히메지라고 하게 되는 간사이 지역에 심지어 서울까지도 거론됐다고 하죠. 도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엄청나게 컸다고 이제 그래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인의 학살하게 되는 거라고 수가 있는데 이 조선인 학살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배경이 이제 과연 뭐냐 하게 되면 유언비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언비어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유언비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었냐 하는 거 지금까지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마 요코하마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었겠는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그 신문 기사에 있는 것처럼 300여 명의 조선인들이 강도나 강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나가고 이런 신문 기사가 나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건데 일본 네모상에서 이런 유언비어가 있는 걸 갖다가 이거 유언비어가 진짜냐 아니냐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네모상에서. 그래서 네모상에서 각 경찰서에다가 이제 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통문 내용이 뭐냐면은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이 무리가 뭐냐면 바로 조선이라는 거죠. 조선인이 방화와 폭탄에 대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각 경찰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촌이라고 해서 마을에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경단들이죠. 이 자경단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조선인을 갖다가 색출해내 가지고 이제 학살에 갔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헛소문, 유언비라는 것이 일본 공식적인 정부여가지고 밝혀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조선인이 학살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확인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학살되기 이전에 확인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약 6천여 명이 이제 학살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헛소문 때문에 이제 일본인들은 이제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적개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3.1운동에 대한 폭력적인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이제 갖게끔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경단들이 이제 조선을 갖다가 확인되면 가차없이 학살하게 되는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축창이라든가 몽둥이, 일본 칼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게 그 끝에가 이게 갈고리로 해서 이렇게 갈고리가 돼 있고 밑으로 이렇게 장처럼 쭉 내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일본은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화재를 나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지붕이라는 걸 끌어내리기 위한 도구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도구로 조선인을 등을 갖다 찍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두 개인데 위에 거는 자경단입니다. 이 자경단이 밑에 있는 분이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축창이라든가 칼 이런 걸로 갖다가 목숨을 갖다가 앗게 되는 그러한 찍힌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사파인데 이 사파인데 이 자경단들이 조선인을 갖다가 색칠해내고 학살하게 됐다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학살이 이제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인을 갖다가 이제 색출해 내야 되잖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를 수가 있죠. 일본이나 조선이나. 중국인은 조금 더 이렇게 좀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지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국가를 합니다. 에오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왕들, 이 연대기를 갖다 에오라 그래서 못 에우게 되면 그 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죽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여기 있는 15N 50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고엔 고주센이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왜 많이 그럼 조선인이 이제 학살됐을까? 근데 대부분이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일본에 건너갈 때 일본인을 갖다가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생계를 이어가지고 건너갔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좀 희생이 좀 덜 당하고,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살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 건너가면서도 보게 되면 일본의 복장보다는 우리 치마 초구리 그걸 그냥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 한국식 조선식 복장을 입게 되면 이제 잡혀가가지고 또 이제 살해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 육교인, 일본의 이제 그 동북지방적 또 이제 학살됐다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왜 학살됐냐 하게 되면은 조선인으로 오해가 돼서 학살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학살되지 않았을 텐데 발음이 제대로 정확하지 않다든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이놈은 뭐다? 조선인이다. 그래가지고 학살된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경단들이 이 학살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그건 이제 뭐 잔인하게 이제 학살됐다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학살된 조선인 같은 경우는 뭐 안매장 되기도 하고 스미다가와 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라카와 강 같은 데는 이제 내다 던지고 이제 강물에 이제 던졌던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자경단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도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가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백종인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보게 되면은 뭐 요것만 딱 이제 여기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일본인도 학살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이제 일본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일본인으로 학살한 것과 조선인으로 학살한 것과 똑같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은 전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인 학살하게 되면 징역 2년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일본인 학살하게 되면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이 학살에 대해서도 조선인과 일본에 대한 이 재판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후쿠다무라 사건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한 30여 명이 학살됐었거든요. 조선인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10년 징역 받았지만은 대체적으로 2, 3년 있다가 전부 다 가석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차이가 났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학살의 실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가시라고 하게 되는 기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끈으로 몸이 결박된 조선인이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10여 명 정도의 조선인이 모두 묶여져 있고 3명씩, 많게는 10명씩 함께 발이 조금씩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다 연결시켜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생존해 있는 사람을 처박아 놓았기 때문에 물을 먹여 배가 부풀어 오르고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치였습니다. 똑바로 누운 채로 죽은 자도 있었고 엎어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을 본 증언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조선인들이 이제 학살지에 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수기의 관동 대지진에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보습니다. 이것도 증언입니다. 증언도 보게 되면은 근처에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경찰이 한 남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조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중들이 조선인 하고 욕을 하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이 그래도 이제 그 사람 보호하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결국은 이 조선인 이제 빼앗아 탈취해 가게 되는 거예요. 탈취해 가지고 가까운 연못에 던져놓고 세 명이 자경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둥이를 갖고 와서 살아있는 인간을 떡치듯이 팍팍 내려쳤다.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연못 물을 마셔 고통스러운 얼굴을 들며 또다시 내리쳐서 살해해버렸다. 그리고 살해했던데 이 군중들이 거기에서 함성을 같이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 죽어있는 그 사람을 연못에서 꺼내서 돌아가며 둥글고 붉은 몽둥이를 패댔다. 육신은 찢어지고 피가 터져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때리고 고성을 지르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또 한 번 죽이는 참상을 겪었던 것이 이 조선인 학살의 실상이라는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복창에서 있었던 조선인 학살을 피복창탄이 넓은 공간에 비참한 목격을 관계됐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투성이 된 4명의 조선인을 철사로 묶고 한 대나 되는 석유를 부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다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불길이 몸부림치고 뒹굴면 이번엔 손에 들고 있는 부직갱이로 짓눌렀다. 그리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외쳤다. 이놈들이 우리 형제와 자식들을 죽였다. 실제로 죽이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언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희생되게 된 학살되는 과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년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어린이들이 조선인이 이제 학살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증언하고 나서 이제 남겨놓은 볼 수가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잔인하게 이제 조선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진홍색 강이라 그래가지고 다바타 기요시라는 사람의 회상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사실 그와 같은 내용이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조선인을 둘러싸고 변명을 하나도 듣지 않고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쥔 죽창이라든가 칼로 조선인을 괴롭혔고 그것도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제각기 괴롭혔다. 놀랄 정도로 너무나 잔혹했다. 머리를 찌르는 자, 죽창으로 눈에 꽂아 세우는 자, 귀를 베어버리는 자, 등짝을 때리는 자, 발등을 째는 자, 이렇게 그래서 잔인하게 희생되는 모습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보고 남겨놓은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에서는 이것도 거짓이라고 지금도 이제 일본의 우익들은 이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 그렇다면 이제 조선 학살이 1661명 학살됐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정확한 자료는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통설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독립신문에 있는 상해관 6,661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도 보게 되면 내모성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 231명으로 나오고 있고 서복동 자료도 이제 내모성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료가 233명입니다. 일본 공문서에도 231명, 233명이라고 학살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조선 총독부에서도 당시 가서 확인했었는데 813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선 총독 같은 경우는 단 2명밖에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일본의 흥룡해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익단
우익단체의 상징적인 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우익단체에서도 보게 되면은 722명을 학살했다고 자신들이 이제 기록을 남겼고, 일본의 인권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는 요시노 사쿠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시노 사쿠조 같은 경우도 2,353명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록은 이제 2,613명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기관, 임시정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독립신문에서 이제 6,661명. 그래서 이제 이 독립신문에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인이 학살됐다고 이게 소식이 들려오게 되니까 과연 몇 명이나 학살됐는지를 갖다가 조사 파견을 시켜가지고 일본의 유학생들 이재동포 유무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자직이라든가 이근무라든가 이기철 그다음 최승만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이제 조사했던 것들이 이제 6,661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6,661명이 조선 이 독립신문에 이제 공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학살됐는지 갖다가 장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조선 진제동포 유문단에서 별도로 이제 조사했었는데 2,613명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강효석 선생이라고 최근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 23,000명 정도가 학살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에 있는 외교문서, 외무성의 사료를 봤더니 더 많이 학살됐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인 브루크 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미술사학장가 그랬습니다. 미술사학장이 그러는데 이 중국에 있다가 일본의 요코하마에 딱 도착했는데 그날이 바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자기가 기록을 했던 것이 약 한 15,000명이 학살됐다고 했다고 했어요. 이 기록을 독일 신문에다가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한 인터뷰를 갖다가 당시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인터뷰 유학생 2명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독립신문에다가 2번에 거쳐서 연재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100년 전 이 9월 달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됐다. 이런 분들이 명단은 근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800명 정도가 학살됐다고 해요. 조선이라는 이유만 조선이라는 오인돼가지고 사실 학살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학살됐던 분들, 아니 희생됐던 분들 명단에 얼마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가 했더니 약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00명도 학살이냐 아니면 진짜 자연 희생되는 거냐 이제 구분이 좀 안 되는데 그나마 관동대지진 때 희생됐던 분들이 뭐 참사가 됐든 아니면 학살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상해를 입었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확인해 봤더니 한 5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학살된 것만 해서도 6,661명인데 그중에 명단이 확인된 것만 해도 조금 500명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가 좋잖아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는 조금 한일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윤 정부 들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자꾸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 풀어 나가려고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을 갖다가 조금 더 진상 규명이라든가 그리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던 것이 지난 9시 인터뷰에 이제 잠깐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하여간 뭐 하는데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본인이 그 잔인성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은 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동대지진 조선 학살 벽전에 맞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들어가서 이 조선인 학살이 그럼 왜 일어났을까? 이 시발점이 어딜까? 바로 청일전쟁이고 동학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이 이 자경단에 보게 되면 중요한 그 핵심 그룹 중에 하나가 제향군인
제향군인회가 청년단, 제향군인회, 소방수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자경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자경단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룹들이 제향군인회거든. 이 제향군인회가 그래서 우리로 본다면 향토 예비군 정도 그런 여러 번 보면 되는데 이들이 청일전쟁 때 건너와가지고 전쟁의 장면에서 학살했던 그룹들이고 그리고 로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만주에 가서 이제 경신참배 독립군을 갖다가 사전에서 학살하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했던 인물들이 제향군인회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조선인을 갖다가 민족적 차별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학살했던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조선인들이 건너와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그 쌍갑의 임금을 갖다가 해서 뭐 일본인들이 뭐그 일자리 잃었다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죠. 그 부수적인 문제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 이제 조선인을 갖다가 조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렸냐 하게 되면 불령선이라고 불렸습니다. 불령이라는 뜻이 뭐냐 하게 되면 이령이라는 것이 즐겁고 바람직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앞에다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어떤 그런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가지고 조선인을 갖다가 불령선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 신문에 보게 되면 관동 대신 때까지만 해도 불령선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3.1운동 때도 우리 만세운동 했던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뭐로 불렸냐면 다 폭도로 불렀습니다. 의병도 폭도로 불렸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이 또 일본인에게 남겨져 있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평범한 조선인까지도 폭도로 인식했었고 그래서 이 폭도는 뭘로 받느냐? 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살됐는데 그 기원이 뭐냐? 사실 동학농민전 혁명 때 와서 학살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다시 일본에 들어가서 제향군인에 와가지고 조선인을 학살하는 데 가장 크게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이 보통 통설적으로 지금 많이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마침 시간이 변동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100주년에 일본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가 100년에 이제 진상규제위원회나 그 위원회가 해서 지금 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중요한 출국 공장, 아라카, 간악가, 열두왕미처 다 다녀보셨죠? 그때 이제 그 학술 그 강연에도 학술대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 가서 학술대의 중요한 그 논지 하나가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학살 당시에 이렇게 많은 6천 몇백 명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몇만 명 된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즉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려가면서 조선인이 뭐 독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원래 동학혁명, 3.1운동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건너와서 그 불순 세력들이 지금 많이 일본에 정복해 있다. 그리고 자경단이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형 군인인데 그 우리 동학혁명 당시에 3.1혁명 당시에 우리 이 동학군이나 3.1운동을 진압한 사람들이 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3.1운동, 동학혁명 당시에 조선인들이 불순분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의 그런 동학혁명, 3.1운동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더 기획적으로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인까지는 700~800명 포함해서 이런 게 이제 여러 번 그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번 수업에도 이렇게 수천 명이 단 3일 만에 죽어간 세계 최대의 정말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인데 아직 뭐 우리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대한민국 정부도 한 번 언급조차 없이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관토 대지진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은 총량계예요. 조총량계에서는 끊임없이
자국민의 학살에 대해서 일본적으로 항의하고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주최했던 학술대회에도 참가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보안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요것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서 이렇게 시민사회가 이번 관토 100주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를 받아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동학군이나 3.1운동이 그 많이 학살되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쟁점이 됐다는 거를 앞으로 우리 네. 천도교나 동학 쪽에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규명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돼서는 좀 더 많은 이제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 가지고 교단적인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조금 있습니다. 네. 연구자들 이제 혹시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나 광고를 드리면은 내일 6시, 저녁 6시부터 대교당에서 추모제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포스터 하나 붙여 있을 거예요. 그 포스터도 애환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동제지진 조선인 학살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조선인 학살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포스터에서.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저녁에 대교당에 오시게 되면은 추모 문화제가 열리니까는 참석 한번 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못 올 것 같은데 서울에 이제 계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함께 한번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훌쩍 지나가서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는 뭐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면서 발표 다음 시간에 하도록